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7월이네요. 예, 서서히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자, 이제 7월부터는 새로운 과정을 들어갔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문제풀이 과정 이제 들어갔겠고,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저하고 계속 기본 이론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또 문제풀이 들어갔는데, 또 7월이니까 이제 새로 개강을 해서 이제 별도로 다른 데서 공부하셨다든지 혼자 절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는 하산해야 될 때다라고 했어서 이제 내려오셔서 문제를 좀 푸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제를 깔고, 여러분 눈은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 중심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 5개 중에 1개를 정답으로 골라내셔야 되는데, 이론만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다뤄보셔야 된다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일단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역시 이제 문제집 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요약집 가지고 이론 정리를 간단히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문제는 어느 책이든 이제 자기 거 되려면 한 번만 봐서는 자기 거 되질 않죠. 특히 문제집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도 많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냥 강의만 들어도 3번은 보신 거죠?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했으니까 3번은 보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복습도 하시고 그래서 하시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강의만 들으면은 과정이 7, 8로 끝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보신단 말이에요, 강의만 들으시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책이든지 간에 한 번 봐서는 이게 자기 거에 되지가 않죠. 특히 문제집은 한 번 봐서는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야, 문제집 한 번 딱 이제 들었는데 점수가 더 안 나온다. 그럴 경우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기본서는 내용이 다 옳은 얘기만 써 있죠. 뭐는 그렇다, 뭐는 어쨌든 다 옳은 얘기만. 그러니까 크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집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옳은 얘기도 틀리게, 틀린 얘기도 옳게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제 한 번만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5개 중에서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골라놔야 되는데 더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집은 절대로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몇 번 봐야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3번 이상은 보셔야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헷갈리지 않고 이제 나중에 문제 딱 풀 때 골라낼 수 있다고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보냐?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저희들하고는 이제 한 번밖에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에 들어갈 때는 뭘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습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주마다 진도표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민법은 다른 과목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예습할 문제를 선별해 드리죠.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한 주에 한 40문제 내외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30몇 문제, 어떤 때는 40문제 좀 넘을 때도 있겠고, 한 40문제 정도면은 일주일 동안에 풀 수 있을 거라. 하루에 몇 문제씩 풀면 그런 예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풀어볼 문제를 한 40문제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해서 선별해 드리니까 그걸 이제 미리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면 한번 보시는 거죠. 이걸 문제를 푸실 때 예습하실 때 맞춰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맞춰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짜증나. 맞는 게 별로 없잖아요. 스트레스 팍팍 쌓인다니까. 예습할 때는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간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요약집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고 문제 푸시라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 푸는 때 시간을 너무 길게 한 문제당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그 습관이 된다고.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는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아는 것을 맞추고 나와야지 모르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아는 것도 다 찍고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습할 때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조금 생각할 게 있으면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한번 지문 쫙쫙쫙쫙 읽어보시면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걸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쫙 연습하셔야 돼요. 1번 문제에서 보니까 뭐 쭉 하다 보니까 키워드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아, 이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자, 이런 식으로 또 빨리 푸셔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정답 이제 우리 문제집 같은 경우는 교재가 정답이 뒤에 있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분철을 하셔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풀면서 뒤에 보면서 왔다 갔다 하기 이게 귀찮잖아 이게. 딱 잘라가지고 옆에다가 해설 놓고 풀고 해설 보세요. 그거 틀렸다. 그럼 틀렸다고 막 뭐 승질내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대신에 그 틀린 문제 만일에 3번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 앞에다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뭐 푸는 족족 다 체크가 돼도 괜찮아. 체크를 하시라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부분은 본인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특히 이제 또 강의 들을 때 이 부분은 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유심히 이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뭐 10번 문제 정도 같은 게 보니까 이제 맞췄어. 3번이 정답에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알아서 맞추는 게 있고 애매하게 5개 중에서 한 2개, 3개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다 이제 2개 그 지문 아는데 2번하고 3번이 이게 왔다 갔다 해. 자, 이런 것들인데 3번 찍었는데 어떻게 맞췄어. 그러면 시험에서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식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게 되면 또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보려고 문제 자체보다는 그 애매하게 헷갈렸던 지문 정리해줘야 되니까 그 지문 앞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실 때는 이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습을 표시를 해가면서 예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2번 보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이제 본다 그러면 너무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3번, 4번 본다 그래서 다시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지겨워지고 한다고요. 결국은 복습은 이제 줄어 들어가는 거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볼 때는 당연히 그냥 알아서 맞히는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지 이것은. 지금 안다는 것은 본인이 안다는 얘기예요. 야 까먹으면 괜찮아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고 가면 이건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3번 만일에 해서 틀렸다. 4번 찍어도 틀렸다. 이거 찍었죠? 네. 똑같이 나와도 또 이거 찍어요. 사람이 희한해요. 근데 맞췄다. 똑같이 나오면 맞춰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자꾸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애매한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보셔야 되니까 볼 것들을 예습할 때 어느 과목이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체크를 해 놓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때는 체크된 거 중심으로. 그 체크된 건데 아무래도 이건 나중에 나와도 틀리겠다 그러면 다시 또 체크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보셔야 된다고. 그럼 일단 예습과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복습까지 해서 3번 보셨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또 까먹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2차 과목 특강 거의 다 끝났죠. 예. 그래서 주말에 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시라고. 이것도 모든 과목을 다 복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 여유로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중요한 과목을 뽑아야지. 1차에서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굳이. 근데 어쨌든 뭐 1차에서 한 과목이라든 2차에서 뭐 한두 과목 해서 그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체크된 것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주 들어가셔야 이게 남아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역시 그대로 그냥 까먹게 되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속아 넘어갔는지, 이 내용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몰랐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2달을 보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저희들은 이제 같이 강의는 한 번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예습과 복습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뭐 기본서도 좀 듣고 뭐 할 때는 좀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이제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냥 외우세요. 지문을 외우시라고. 괜찮아. 그 문제 나온다는 것은 그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지문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구나 지문을 자꾸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이 또 다른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걸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을 간단히 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가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기본 수업 맨 마지막 민사특별법을 하면서 끝냈죠. 그래서 문제도 민사특별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앞쪽으로 좀 가겠다. 자, 그래서 요약집은 103페이지를 좀 보세요. 103페이지. 자, 민사특별법 어디가? 안 가져왔어? 빨리 갔다 오세요. 저는 그냥 시작하는데 또 가는 줄 알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저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하나에 많이 감정 상해. 그러니까 자, 103페이지 오기 전에 빨리 합시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5개 법이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6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민사특별법은 뭐 기본서 하기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참 애매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요약집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많이 이제 보셨으니까 자, 적용범위 항상 특별법은 적용범위부터 먼저 체크하시라고 그랬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주거인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이제 구별하셔야 되니까 줄줄이 잡지 마시고 일단 구별하시면 돼. 2번 들어가시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잡죠. 자, 2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잡으시면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법인일 때는 적용되지를 않는 게 원칙이죠. 이건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즉 주택에 대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이거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2가지 법인하고 일시 사용 이거 나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는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법인 중에서도 이제 괄호 4번에 그냥 법인 그러면 적용되질 않지만 그 괄호 4번에서 일정 범위의 법인은 적용되더라 해가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지방공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3가지가 나오면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자, 그렇게 잡으시고 결국 여기서 잡을 것은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잡으시라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법인하고 일시사용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자,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대항력, 자,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여기 대항력이죠.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 다 아시니까 괄호 1번에 주택에 뭐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자, 주민등록과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같은 날 했다 그러면은 뭐가 우선이에요? 저당권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이 사람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근데 주민등록 한 날하고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자, 지금 7월 5일인데 7월 5일 날 주민등록 인도받고 주민등록 했고 그 다음에 7월 6일 날 그 주택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대항력은 7월 6일 오전 0시부터죠. 근데 저당권 등기가 어차피 등기소 하고 난 다음이니까 저당권이 늦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항력이 있지. 하지만 같은 날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대항력이 없죠. 경매에서는. 그래서 날짜가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인도와 주민도 갖췄을 때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텐데 자, 이런 거에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자,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주민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괄호 2번의 판례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 자기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죠. 그럼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인도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니까 주민등록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리고 살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 임차인의 대항력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지. 자기 거 자기 집에다가 주민등록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을한테 저 주택을 팔면서 자, 내가 저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내가 너한테 팔아서 넘기지만은 나 계속 이거 임대차 해가지고 살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했으니까 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7월 5일 날. 자, 그러면 이제는 소유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고, 갑은 계속 여기서 살겠죠. 주민도 그전 거 그대로 유지되겠죠.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소유자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제 언제부터 발생되느냐? 어차피 요건 갖춰졌어. 인도와 주민등록은 이미 그 전부터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됐냐 그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7월 5일부터냐 7월 6일부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전에는 누구로서?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었지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 아니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느 때부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돼야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됐어요? 그럼 그때 주민등록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대항력은 7월 5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6일부터 들어가줘야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가로 2번에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뭐 했어요? 임차할 경우. 자, 이게 나오면 이제 문제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생긴다. 만일 이 지문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진 그 다음 날 그거겠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부터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미 그 전부터 쭉 주민됐다 하더라도. 자,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괄호 3번은 뻔한 얘기로 자, 이 인도하고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할 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계속 있어야 대항력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뭐 주민등록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데 전출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이제 대항력의 의미에 들어가 보죠. 정상적으로 자, 여기에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이고 그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다. 그래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까지 했다. 자, 대항력권 갖췄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자, 당사자끼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당사자끼리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택의 양수인은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의 임대차 기간 동안 잘 살다가 자, 보증금 받아야 되겠죠. 그럼 보증금은 누구한테? 병한테 받는 거죠. 그럼 병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그랬죠. 돈은 이쪽이 많고 이쪽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이해해가지고 나 싫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죠. 그래서 대항력의 의미는 괄호 1번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결국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그 내용은 종전 임대인은 즉 종전의 소유자죠.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임차주택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자, 임대차 종료하는 임차인이 나 싫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쭉 따보면 상당한 기간 내 뭘 제기하라고요? 이의 제기하죠. 그러면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양도인 자,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계속 이 사람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 그 문제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가압류된 상태에서 어차피 넘어갔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항력은 요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하니까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뭐 그런 건 막 설명드리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승계된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승계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바로 2번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양수인에 해당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 당연히 거기서는 해당되는 자와 해당되지 않는 자, 자 이렇게 이제 나눠 놓는데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뭐 위에 있는 것은 큰 문제 없고. 자, 요 사람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얘가 사서 이전받거나 또는 경매해가지고 경납받아서 이전받거나, 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요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칭의도 그대로 승계받죠. 하지만 요 주택 밑에는 뭐가 있어요? 대지가 있지. 자, 대지만 양수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주택은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대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대지만 양수받았는데 이 사람이 얘한테 보증금 줘야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대지만 양수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죠.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에 대지만을 매수한 사람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양수인이 아니라는 거. 자, 일반적으로 대항력의 의미는 그런데 괄호 3번 경매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죠. 무조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췄다고 해서 경매에서는 대항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항상 선순위 뭐가 없어야 돼요? 저당권이 없어야지. 결국 뭐 여기서는 저당권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결국 경매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도 있지만 뭐 가압류 같은 것들도 말소 기준 권리죠. 예. 자, 어쨌든 임차인 선순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임차인이 아무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 주택이 경매돼서 경락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더라. 즉 이 매수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쫓겨나야 된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인이 최선순위자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죠.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 경매선 선순위 담보물건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질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바로 그 얘기니까 최선순위 있어야 된다. 뭐 큰 문제는 없고. 자, 그럼 만일에 자, 첫 번째 저당권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뭐 세 번째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쫓겨나가야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니까. 자,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경락이 되는 건 아니죠. 쭉 경매 절차 중에서 경매 개시결정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그 경매 개시결정 전에 누군가가 이걸 갚아가지고 이게 말소됐다, 없어졌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쭉 돼가지고 얘가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얘기예요. 그러나 쭉 들어가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소멸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지는 않겠지. 뭐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될 게 이제 이 대항력에서 주민등록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내죠. 자, 주민등록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꼭 임차인 본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하실 게 요게 간접 점유 관계에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를 했다는 거죠. 또 임대차를 또 했어. 그럼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 하면서 실제 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전차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이제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 상태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이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누구의 주민등록이 되져야 되냐? 그 문제죠. 누구? 전차인. 직접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 자, 그게 동그라미 2번. 쭉 들어가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맞춰야,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맞춰져야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유지를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그럼 별 문제는 없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에는 적용 안 되죠. 외국인에는 되지. 외국인도 자연이니까 추구 안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외국인도 인도 받아야죠. 근데 외국인은 뭘 할 수 없어요? 주민으로 할 수 없지. 그럼 주민 대신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 신고하면 돼요. 그 얘기니까 쭉 외국적 동포라든지 외국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 큰 무리 없고. 자, 4번, 5번은 이제 그 주소, 주민등록지의 주소하고 실제 사는 주소가 일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치가 돼야지만이 대항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건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빌라, 아파트냐 따라 다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가구는 집원만, 다가구는 한 개의 주택이니까 뭐 101호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개의 주택이니까 집원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다세대나 빌라나 뭐 아니면 연립주택 아니면 아파트다 그러면 집원만 써서는 안 되고 뭐까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된다. 동그라미 4번이 그 얘기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지만 다가구는 집원만 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다가구다. 그럼 다가구 101호에 살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가구로 하더라도 101호 임대차 따로 102호 임대차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101호에 사는 사람이 집원하고 101호 써가지고 전입신고 다 했어요. 사실 집원만 써도 되죠. 자, 대학력 요건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어. 근데 101호에 살다가 102호로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옮겼다는 얘기죠. 이거 다시 전입신고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지. 같은 주택에서 옮긴 거지. 안방에서 건너방 간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대학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시 주민등록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을 갖춘 경우 나중에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 변경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1번은 자주 나오죠. 자,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느 때? 수리한 때, 수리한 때. 수리 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한 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판례가 나오죠. 그럼 주민등록은 자, 신고해서 그 행정청에 도달이 되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 수리해서 주민등록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냥 이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시고 요 토지 대지 지번이 만일에 69번지다. 그래서 임차인이 69번지로 신고해서 도달돼 가지고 접수해서 수리 쭉 해가지고 자, 이제 공무원이 주민등록부에 기록을 하겠죠. 착각해서 지금 69번지로 신고된 것을 96번지로 썼다. 그러니까 저 주소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몇 번지로 돼 있고 96번지. 근데 을이 지금 살고 있는 실제 주소지는 몇 번지? 69번지. 안 맞죠. 이런 상태에서 잘 살고 나갔으면 괜찮을 텐데 저기 경매 들어갔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경당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안 맞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예, 공무원 잘못을 임차인 잘못을 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지금 주민등록의 효력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그럼 수리할 때는 정확하게 몇 번지? 69번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판례가 그거죠. 자, 똑같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는데 수리하기 전에 자, 공무원이 보더니 아, 거기 그 주소 잘못됐어요. 고쳐오세요라고 수정 요구를 했죠. 그래서 임차인이 아, 그런가 보다 해서 96번지로 고쳐서 다시 신고 들어왔다. 그래서 수리가 돼서 역시 똑같이 주민등록표에 96번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죠. 네, 결과는 똑같지만 자, 두 번째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리할 때 보면 결국 잘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항력이 없다. 그럼 그 두 가지 차이점 잡으시게 되면 자, 쭉 읽다 보면 공무원의 착오로 그냥 잘못 기록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공무원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없어요, 이것은. 네, 그렇게 구별하시라고 문장에서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쭉 가다 보면 임차인은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자, 체크할게. 담당 공무원의 뭐로? 착오로 자, 다른 집원에 등록한 경우 자, 그대로 끝났으니까 대항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3번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또 담당 공무원 착오로 그 뒤에 또 뭐가 붙었어요? 수정 요구가 붙었죠. 그럼 읽을 것도 없이 맨 마지막으로 가서 공시방법으로 수유하지 않다. 그 얘기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죠. 네, 구별하시고. 자, 역시 또 괄호 3번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가 돼야 대항력도 유지가 되죠.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은 뻔한 얘기고 그럼 뭐 전출했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없어졌다 없어지고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그 전출을 임차인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차인 몰래 그냥 무단으로 전출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거 대항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 있어야지. 임차인 스스로 전출한 것도 아닌데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단 전출 나오면은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고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3번 직권말소된 경우를 한번 보시면 자, 주민등록 직권말소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대요. 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 만약에 이게 6월 10일 날 왜 직권말소라는 것은 이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심심하니까 직권말소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뭐 몇 개월 몇 년 동안 살지 않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서 말소하는 거니까 그대로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직권말소가 됐는데 임차인이 왜 내 주민등록 왜 직권말소됐냐? 나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해서 주민등록법상으로 정상적인 이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시 뭐 했다고요? 회복을 했어. 7월 10일 날.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6월 10일 날 직권말소 그러니까 직권말소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없죠. 근데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회복을 했죠. 자, 대항력이 있어, 없어? 언제부터? 6월 10일,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법적인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등록하거나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7월 10일 날 했어요. 자, 이것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등록한 거죠. 자, 그러면 요 대항력은 6월 10일로 올라가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지. 그냥 재등록한 거니까 그 다음 날부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만일에 6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저 주택에 대해서 다른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문에서 직권말소가 나오면 자, 이제 찾아내야죠. 그냥 직권말소로 끝나면은 대항력이 없어. 근데 직권말소 뒤에다가 법적 절차에 뭐해서 이의 절차를 거쳐서 회복했다 그러면 그대로 소급해서 유지가 돼. 근데 읽어보니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등록했어. 자,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다음부터니까 그 사이에 있는 서원이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야 되죠. 자, 동그라미 3번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권말소된 경우는 기억번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상실돼요. 근데 니은번 주민등록법 소정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나 회복됐죠. 자, 회복이 빠졌지만 어쨌든 이의 절차에 따라서 뭐 재등록 회복됐다. 그럼 뭐해서? 소급해서 그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지금 이의 절차에 의해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자, 이것은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더라고 얘기죠. 자,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직권말소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차고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 차고 나오면 대항력이 있어. 근데 공무원이 뭐 차고 했지만 수정 요구 나오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익숙하게 눈에 익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야지 빨리빨리 보면서 아,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게 구별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된다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키워드는 그렇게 잡아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설명해드렸으니까. 자, 이제 대항력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이 법의 또 주된 내용이, 자, 쫓겨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 보증금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증금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보증금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뭐, 이 사례는 이제 얘기 안 하겠어요. 뭐, 얼마 받아가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겠다고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 정도는 이제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있고 세 번째 저당권자 있다 그러면은 자, 요거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 대항력 없단 말이에요. 쫓겨나야 돼. 그럼 보증금을 받아서 놔야죠. 근데 결국은 요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요거보다 먼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보다는 어쩔 수 없지만 얘보다는 늦게 받겠지. 하지만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기본으로 잡고 자, 확정일자까지 받으라. 임대차 계약서에. 요거 하면은 이제 뭐가 있는 거고? 대항력. 요거 하면 우선변제력이죠. 그러니까 우선변제력은 결국은 뭐가 기초가 돼서? 대항력이 기초가 돼서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느 때 우선변제력 시기를 얘기할 때가 나오는데 결국 우선변제적 시기는 요게 기초가 이게 발생되고 난 다음 문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7월 5일이다. 요때 인도와 주민등록을 다 갖췄다. 그런데 이 사람 입차인이 부지런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지고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 확보된다는 얘기가 들었죠. 그래서 미리 7월 3일 날 자, 확정일자를 여기서 받았어. 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느낌. 또는 7월 5일 날 주민등록 하면서 거기서 또 확정일자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대항요건 갖추기 이전이나 당일날 받았죠. 자, 아무리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대항력이 발생되질 않았으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도 며칠? 7월 6일부터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7월 5일 날 저당권자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되면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지? 예. 자, 그런데 만일에 7월 5일 날 주민등록 했는데 7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대항력 발생된 이후에 확정일자 했죠. 그럼 그대로 뭐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이제 우선 변제력도 발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기초가 돼서 대항력이 기초가 돼서 이제 확정일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뭐 숫자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에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대학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라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그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췄어.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을 마친 뭐한 날, 다음 날을 기준해서 발생이 되겠죠. 아직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에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항력권 갖춘 후에 확정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언제?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겠지. 시기를 뭐 잡으면 되겠고. 자, 106페이지 우선 변제권의 내용들 쭉 한번 훑어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매 같은 걸 했을 때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그 경매대금, 여기서 이제 환가대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그러면 이제 경매 대가로부터 먼저 받아간다. 그럼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택이면 밑에 대지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지의 경매 대가로부터도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대지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대지 소유자와 이 주택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대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하란 대로만 해. 대지 환가대금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니까. 다 아무 생각하지 마. 제발 아무 생각하지 마. 아셨어요? 네. 소유자 다르다 뭐다 이런 거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다르든 따로 경매가 들어갔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자, 지문에서 뭐 나오면 대지 환가대금 나오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니까. 이제 그런 걸 딱딱 잡아놓고 들어가셔야지. 아, 소유자가 달라? 한번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대지 환가대금 그럼 뒤에는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만 안 돼. 하나만 안 되니까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지. 그 하나가 뭐냐, 뭐 소유자 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자, 요게 지금 토지만 있는 상태야.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 토지 담보에서 저당권이나 돈 빌려고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여기 주택이 있었어, 없었어? 없는 상태에서 이 토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후에 얘가 요 위에 주택 졌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주택이 있으니까 임대차 들어갔겠지. 이런 상태로 들어왔어. 자, 그러면 나중에 대지 환가대금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 이런 것처럼 따질 거 없이 지문에 대지 환가대금 그러면 우선 변제 다 받아. 앞에 보지 말고.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보긴 보는데 너무 앞에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뭐 소유자 다른 뭐든. 그러니까 앞에 신경 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지?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의 원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뭐 하더라도 달라지듯, 그 다음에 임차주택과 별도로 뭐만 대지만 경매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신경 쓸 거 딱 하나가 있네. 동그라미 3번. 그러나 대지에 뭐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된 후가 보이면 뒤에 있는 것처럼 대지 환가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되셨죠? 예, 그래서 주임법이나 상위법에서 대지 환가대금 나오면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앞에 뭐 더 저당권 설정된 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내려가시게 되면 5번도 자주 나왔죠. 자, 그 포인트는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 얘기죠. 자, 요 사람은 우선 변제적 효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임차권에 있는 거지 보증금 반환 채권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은 말 그대로 돈만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 법조문상의 6번은 가볍게 금융기관이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으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내려오시게 되면 그것도 뭐 많이 이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게 뭐예요? 제2경매 절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제2경매 절차 나오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론은 또 우선 변제 배당받을 수 없다. 제2경매 절차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앞쪽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제2경매 절차는 뒤에 보면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연결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지문 속에서.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가시게 되면 8번.
자, 이제 우선 변제 효력을 다 갖췄어요. 자,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서 뭐 병한테 경락돼서 이제 경매 대금이 나왔다. 자, 이 경매 대금으로부터 요 임차인은 후순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배당 요구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채권 일반 채권이니까 나도 받아가겠다 요구했단 말이죠. 그럼 배당 요구해서 이제 이 경매 대가로부터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계속 여기서 살고 있겠죠. 자, 보증금을 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배당 받으려면 이 주택을 반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인도해줘야 돼. 보증금은 이제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9번 보시게 되면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인도해줘야 돼요. 근데 밑에 비교하는 걸 보시게 되면, 자, 비교는 뭐냐면 이런 경우야. 자, 얘가 임대차 기한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주더란 얘기예요. 자, 그럼 보증금 안 주면 이 사람은 받아내야죠. 달라 안 줘. 어떻게 해야 돼? 경매 들어가야지, 저 주택이라도. 자, 그럼 경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임차권 있죠? 자, 우선 변제력 대항력 다 갖췄죠? 자, 요걸 기초로 해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매는 안 돼, 이것은. 이건 그냥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력이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아, 채권인데 채권 가지고 어떻게 경매 들어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가져야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려면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해가지고 이겨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 들어가줘야 된다고. 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러면 임차인이 그런 식으로 경매 들어가는 것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 채권자로서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민사집행법을 보면 채권자가 경매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도 할 일 있으면 다 했어야 돼요. 이걸 경매 개시요건이라고 그런다고. 만약에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러면 니도 주고 그러면서 경매 들어가라 그 얘기지. 그럼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임대차 기간 다 끝났죠? 자, 그럼 이 사람도 이 건물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물론 얘는 보증금 줘야 되지만 이거 동시행관계죠? 그럼 얘가 경매 들어간다면 원칙대로 들어가게 되면 뭐를 넘겨주고? 건물 넘겨줘야 경매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지가 할 일을 했어야 경매가 쭉 진행이 돼요. 지는 하지도 않고 경매 들어가면 안 되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 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강제경매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 쓰겠어요? 안 되지. 아, 이걸 다 비워버리면 그동안 갇혀있는 이거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그럼 죽으라고 지가 소송해서 경매에서 경매 대가 나오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지. 다른 사람 다 받아가지. 다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읽으면서, 자, 임차인이 뭐 신청할 때는, 강제경매 신청할 때는 그 목적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은 인도를 해야 돼. 그러면 지문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는 거냐 경매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 주택을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겠지, 문제에서. 그러면 8번은 키워드가 다시 읽어보면 뭐 수령? 보증금 수령이에요. 그럼 인도해줘야 돼. 그건 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보증금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경매 대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네. 근데 비교해서, 자, 뭐를 신청할 경우, 강제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때는, 자,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인데, 그 얘기는 주택 반환할 필요가 없이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구별되셨죠? 네, 뭐 그런 거 이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거의 물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물건보다 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등기까지 했다고?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지위와 전세권자지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보자? 따로 보자. 그럼 이거 행사했다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행사했다고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따로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 2, 3번인데 대표적인 2번 한번 봅시다.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자, 함께 그러면은 이제 뭘 행사했는지를 보시라고.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 지위에 기해서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해서 배당 요구했죠. 그 임차권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까 전세권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항상 그렇게 푸시면 돼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이고 107페이지는 자, 잘 아시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죠. 예. 자, 지금 보신 것은 그냥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니까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우르르 많으면 얘들보다는 먼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특히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매 들어가게 되면 대항력도 없고 이 사람들이 다 받아가면 보증금도 날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소액 임차인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얘부터 이 보증금 중에 일정 부분을 먼저 줘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1억 이하에서 얼마? 3,400만 원까지는 먼저 주게 됩니다. 이걸 최우선 변제를 하면서 여기서는 문제가 많이 뭐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대항력금만 갖추면 되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자꾸 이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계속 준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못 받으니까 요 소액 임차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이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 이하에서만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 범위하고 요건에서 서울특별시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 1억 이하에 3,400이고 동그라미 2번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권. 3번 가볍게 보시면 돼요. 보증금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가 있겠지. 자, 이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는 1억 2천으로 들어왔어. 자, 이 사람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됐다가 자, 이거 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증금을 1억으로 깎았어. 자, 그럼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니까 이제 보호되겠지.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최우선 변제 한도는 아까 얘기했던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하도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만일에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2억이다, 2억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 소액 임차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얘들이 다 받아가고 이제 남은 거 가져왔는데 남은 게 없으면 난리겠죠.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임차인이 아들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라는 거죠. 같은 주택에서. 그래서 얘 1억 쓰고 아들 1억 쓰고 이래 들어간다는 얘기지. 같은 주택에.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이 둘이 있으면서 다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같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보증금은 합해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런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뭘 하고 있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가족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들을 1인이 임차인으로 봐서 이들 각 보증금을 합산해서 따져야 되겠다. 가볍게 보시고. 자, 제4절 임차권 등기명령. 이것도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어렵진 않은 부분이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존속 중에 끝난 후죠. 보증금 줬어 안 줬어? 안 주니까 등기 쳐놓고 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임대인 모르게 등기가 들어가겠죠. 그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장난치는 게 법원은 관할이 있겠지. 뭐 소재지 관할? 주택 소재지 관할이지 임대인 주소지 뭐 임차인 주소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곧 일단 두 가지 괄호 1번 임대차가 뭐 된 후? 종료된 후에 해줘야지. 존속 중에는 아니고 쭉 읽다 보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괄호 2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 신청해서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그 등기하면서 비용 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럼 일단은 임차인이 내야 돼. 하지만 누구 때문에 임차권 등기한 거야? 임대인 얘가 보증금 안 냈으니까. 그럼 비용 청구할 수가 있어야죠. 괄호 2번 이렇게 되니까 쭉 들어가면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괄호 3번은 이제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자, 이건 이거하고 똑같이 보죠.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다 취득한 것으로 보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등기한 때부터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다시 새롭게 여기서부터 대항력 우선 변제력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죠. 괄호 3번이 그 얘기니까 보시고.
자, 괄호 4번 좀 주의해서 보시고, 괄호 1번과 4번을 좀 주의해서 보시는데, 그럼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떠났어. 자, 그럼 저 주택은 비었죠? 그러니까 야가 회심하니까 다른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 1억, 너 1억, 너 1억,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소액 임차인들 쫙 들러버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나중에 요게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얘들부터 먼저 주란 얘기죠. 그럼 이 사람 뭐하러 임차권 등기를 해? 피해를 보겠지. 그럼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죠. 4번 임차권 등기명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자, 괄호 5번은 우리 임차인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소액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죠. 자, 이거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아간다는 얘기죠. 경매 절차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달라고 배당 요구해야 돼. 달라고 여기 배당 요구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건 채권 아니야. 예. 이해됐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법원에서는 알아 몰라? 아니까 이 사람은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질 않아도 준단 말이에요. 구별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줬다. 그 받은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해주겠지. 안 해줘. 다만 이 사람이 뭘 했으면 등기했으면 이제 국가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도 줘야지. 이건 보증금 받기 위해서 했다는 등기가 다 드러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딱 요것만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당연 배당이에요. 그래서 괄호 5번이 그 얘기예요. 첫째 줄 맨 끝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배당 요구해줘야 돼요. 뭐 6번은 동시행관계 뭐 아니란 거 우리가 이제 배우셨고. 자, 뭐 본 김에 이론은 다 보시고 조금 불안하지만 쉬었다 문제 풀도록 하죠.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데 또 10분 사이에 뭐 하는 일을 하시고 오시는지 108페이지 뭐 짜잘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 존속기간 최단기간 몇 년? 2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무시효갱신도 있죠. 뭐 기간 끝나기 전에 임대인 1월부터 6개월 사이에 나가라 보증금 올려달라 아무 얘기 없었죠. 자, 임차인도 그 1개월 내에 아무 얘기 없죠. 그럼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 그럼 문제는 법정갱신 되게 되면 뭐 다른 건 다 조건이 그전 임대차하고 똑같은데 기간은 최단기간 몇 년? 2년으로 봐주죠. 그럼 이 사람 이제 법정갱신 됐으면 또 2년을 살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주의해서 보시라고요. 2년은 확보해 주는데 임차인이 살다 보니까 몇 달 살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자, 갱신됐지만 2년 확보가 됐지만 나 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대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마련할 시간 줘야죠. 몇 개월? 3개월 지나야 이제 해지가 된다. 자,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존속기간 2년으로 보는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월 경과하면 그 요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법정갱신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죠. 그럼 임차인도 할 일 했어야지. 지는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법정갱신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있으면 이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 그래요. 다른 데도. 그 다음에 제6절 차임 등 증감청권하고 임차권의 승계인데 자, 1번 차임 등의 증감청권은 자, 증감청권은 어디서 나오냐? 돈과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증감청권이 나와요. 왜? 경제사정에 따라서 정해놨던 금액이 좀 객관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럼 증액해달라, 감액해달라 들어갈 수 있겠지. 만약에 그럼 지상권에서 지료가 나왔다 그러면 증감청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있다니까. 돈이라니까. 전세권에 전세금 증감청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임대차에 차임 증감청권 있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뭐가 관련되면 돈과 관련되면 다 돈 아냐.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차임 주겠죠. 그럼 차임 뭐 증감청권이 있다니까. 그럼 문제는 감액은 제한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니 감액이야. 이 사람 보호하는 거지. 이 법 자체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데 아니 월세 100만 원으로 했다가 자 50만 원으로 내리자. 이거 제한될 일이 없지. 안 돼요 이것은. 그럼 안 되지. 하지만 뭐 증액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갑자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증감청권은 인정되는데 증액이나 감액 다 청구 인정되는데 이 증액할 때는 제한을 두더란 말이지. 자, 원래 차임액에 얼마? 5% 20분의 1. 이거 넘지 말라 이거야.
그럼 1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이제 증액 청구해서 올릴 때는 얼마? 5만 원, 5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걸 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내 또는 증액 청구하고 난 다음에 1년 내 또 증액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1년 내는 다시 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액 청구는 형성권일까 청권일까? 형성권일 때 얘기야. 형성권. 일방적으로 올릴 때. 예? 증액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거 경제 사정이 굉장히 조금 안 좋으니까 지금 많이 지금 가격도 높고 하니까 100만 원 너무 싸지 않소. 올립시다. 그래서 그러면 자동으로 올려가게 되는 이게 형성권이죠. 그럴 때는 얼마 넘지 말라고. 5%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에 5만 원. 일방적으로 올 때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의아해 한다고. 100만 원인데 20만 원 막 올릴 수도 있던데? 그건 뭐야? 올리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알아서 올려줄게요.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합의로 한 거예요. 그건 형성권에 의해서 증액 청구하는 게 아니지. 합의로 한 거지. 그럴 땐 이런 제한이 없어요. 합의로 한 거니까. 무슨 얘기 되셨어요? 네. 근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뭐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막 하다 보면 임대인이 100만 원 너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5% 그거밖에 올릴 수가 없다고. 하지만 20만 원 올린다 뭐 한다. 임차인이 계속 거기 살기 위해서 알았어요. 올려줄게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일방적인 증액 청권 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합의해서 한 거니까 이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합의나 끝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할 때 올릴 때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일단 차임 증액 청구할 때 제한은 얼마? 20분의 1, 5% 그거 하나 잡으시고 그 증액 청구는 1년 내는 할 수가 없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 잡으시고 그 다음 괄호 2번 이러한 증액 청구 시 제한 규정은 두 번째 줄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무엇으로 합의로 올릴 때는 적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액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임차권 승계도 뭐 많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봅시다. 자, 이 사람 임차인으로서 권리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요 임차인하고 자 병이라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혼인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은 법적인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임차권도 걸리니까 상속은 되지. 하지만 이 사람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상속인이면 임차권도 상속되니까.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망했을 때 이 사람한테도 법대로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쫓겨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승계를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뒀다고. 근데 문제는 무조건 이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에요. 법적 상속이지.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냥 승계 받아가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상속인이 없으면 됐어요? 근데 누가 있어? 상속인이 있어. 아들들이 있다고. 아들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아들들이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 이거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같이 산다 그러면은 아직 얘들이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이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 별로 안 좋다. 좋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얘들이 법적 상속이니까 얘들한테 그냥 상속되더라도 이 사람 쫓겨날 일이 별로 없지. 그래서 상속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가정 공동생활 같이 산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누구한테만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뭐 하고 있다?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미 성년 돼서 이미 뭐 결혼도 하고 뭐 했다는 얘기죠. 별로 또 사이도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대로 얘들이 상속인이라고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같이 공동으로 상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2년. 이해되시죠? 예. 네. 자, 뭐 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상속되는 거구나. 사실은 배우자도 그 정도 보셔도 돼. 크게. 그래서 보시면
상속권자가 없으면 괄호 1번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뭐한다? 승계한다. 근데 괄호 2번 상속권자가 있으면 이제 나누자 그 얘기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속권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냥 누구? 상속권자만 승계한다. 뭐 사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는 쭉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 공동생활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굳이 외운다면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상속권자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몇 촌이네? 이촌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그 정도. 되셨죠? 예, 자, 하나 보시고 좀 쉬도록 하죠. 109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요게 새로 생겨가지고 올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번 정도 체크를 해보는데, 자, 뭐 하는 일이 말 그대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분쟁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어디다 두냐 그 얘기지. 그래서 의회 동그라미 1번 쭉 들어가시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 각 지부에 두게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시도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어요. 시도에는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장난치는 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도에 둔다. 그러면 틀리게 되죠. 어디에 두는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는 거예요. 국토부나 법무부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럼 괄호 2번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각종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뭐 분쟁이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일단 동그라미 보면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임대차 기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더 살겠다, 안 살겠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주택 반환을 안 해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뭐 유지 수선 의무에 대한 분쟁, 이런 것들 다 그럴 수 있어요. 기타 뭐 대통령 정하는 분쟁.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다 두냐고 심의 조정사항인데, 일단 어디다 두는지를 잡았고, 심의 조정사항은 읽다 보니까 전부 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죠. 그럼 우리는 그 1, 2, 3, 4, 5번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뭘 가지고 장난칠까를 예상하시면 돼요. 가장 예상이 되는 것이 뭐냐? 권리금에 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지, 주택인데. 근데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건 상가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권리가 관한 분쟁도 여기 심의 조정사항이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그 보증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야 돼, 안 정해져야 돼? 정해지지. 그 최우선 변제 보증 금액 정액에 대한 분쟁 같은 것들은 당사자끼리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장난칠 수 있는 것은 권리금 같은 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2로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이제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죠.